여러분 안녕하세요. 늘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안산에 가서 뿔뿔거리고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그날 조금 너무 춥다 쌀쌀하다 했더니 감기에 걸려갖고 지금 며칠째 좀 고생 중이어서 근데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그래도 나아져갖고 뜨거운 물을 좀 마시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찍어보고 뭐 듣기 거북하다 그러면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뜨개를 하시면서 들을 수 있도록 책 읽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제가 원래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과거형이죠. 왜 그러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막 그게 뭐 엄청난 뭔가 지적인 뭐 그런 거보다 가끔 사람이 현실에서 조금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책을 읽으면 그 현실을 좀 잊게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기분이 가라앉거나 물론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책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었고 가끔은 또 약간 지적 허영심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읽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원래 주로 낮에도 읽지만 그땐 뜨개를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도 읽고 밤에 자기 전에 주로 읽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자기 전에 자려고 누우면 남편이 옆에서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려고 책을 들었다가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유튜브 꺼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책을 덮고 자거나 아니면 저도 그냥 핸드폰을 보다 자거나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 가다 보니까 점점점 책이랑 멀어지고 물론 이건 핑계일 수 있어요. 뭐 낮에도 충분히 읽을 시간은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랬고 그리고 뜨개를 하면서부터는 더 못 읽게 된 거예요.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뜨개를 해야 되니까 뜨개를 하면서 책을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뜨개를 하면서 책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뭐 가끔 막 팔이 막 8개 진짜 문어처럼 8개여서 막 뜨개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막 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한번 제가 좋아하는 책이나 아니면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읽어주는 영상을 찍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도 기억을 못해요. 이거는 책을 많이 읽는 것과 많이 아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책을 정말 감명 깊고 막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도 이건 진짜 내 인생의 책이야 막 이렇게 했던 것도 책장을 딱 덮으면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 기억을 못해요.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제가 음악도 많이 듣는 편인데 음악가들을 기억을 못해요. 뭐 책을 읽어도 작가, 제목 이런 거 잘 까먹고 약간 단기 기억 상실증처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야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있잖아 뭐 예전에 내가 어떤 이런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러면서 아는 척도 좀 하고 좀 되게 있어 보이게 말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걸 못합니다. 그냥 읽고
아, 좋다. 이러고 끝이에요. 그게 좀 안타깝죠. 근데 뭐 그래도 그 순간에 기쁨이 있으니까. 네, 제가 어제 갑자기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이걸 진짜 영상으로 한번 내일 찍어봐야겠다. 목이 아직 안 좋지만 찍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봄이 되면 생각나는 그 책의 어느 한 구절이 있어요. 구절이라 그러기엔 좀 긴데 단락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읽어드리면 어떨까 해갖고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제일 처음 책은 많이들 아실 텐데 김훈 작가님의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이에요. 김훈 작가님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명랑 그 영화의 원작이었던 책도 김훈 작가님 책이었고, 남한산성, 뭐 카레 노래 이런 거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책이 2014년에 나왔는데 지금도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구매한 지가 꽤 오래돼서 제가 김훈 작가님 책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김훈 작가님 거를. 네, 물론 소설도 너무 막 정말 어떻게 이런 문장을 생각해내시지? 막 진짜 남한산성 같은 거나 카레노래나 그런 걸 읽으면 그 안에 그 화자의 그 어법이나 이런 게 정말 살아있는 그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그 실제 살아있는 사람의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런 문장들을 참 잘 쓰세요. 근데 이건 에세이거든요. 산문집인데 이거를 읽으면서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책 중에 이 책에 있는 구절 중에 제가 봄이 되면 늘 생각나는 한 단락이 있어서 그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은 2권까지 있어요. 1권, 2권이 있는데 저는 둘 다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여기가 지금 계절에도 딱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걸걸한 목소리로 이런 목소리로라도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조금 길 수도 있는데 그건 편집해서 어떻게 하면 되니까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꽃피는 해안선, 여수 돌산도 향이람. 여수의 남쪽 돌산도 해안선에 동백이 피었다. 산수유도 피고 매화도 피었다. 자전거는 길 위에서 겨울을 났다. 겨울에는 봄의 길들을 떠올릴 수 없었고, 봄에는 겨울의 길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다 지나오고 나도 지나온 길들이 아직도 거기에 그렇게 뻗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길은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할 새로운 길이다. 겨우내 끌고 다니던 월동 장구를 모두 다 버렸다. 방한복, 장갑, 털양말도 다 벗어버렸다. 몸이 가벼워지면 길은 더 멀어 보인다. 티셔츠 차림으로 꽃피는 남쪽 바다 해안선을 따라 달릴 때 온몸의 숨구멍이 바람 속에서 열렸다. 돌산도 향이람 앞바다의 동백숲은 바닷바람에 수렁거린다. 동백꽃은 해안선을 가득 메우고도 군집으로서의 현란한 힘을 이루지 않는다. 동백은 한 송이의 개별자로서 제각기 피어나고 제각기 떨어진다. 동백은 떨어져 죽을 때 주접스러운 꼴을 보이지 않는다. 절정에 도달한 그 꽃은 마치 백제가 무너지듯이 절정에서 문득 추락해버린다. 눈물처럼 후두둑 떨어져 버린다. 돌산도 율림리 정미자씨 집 마당에 매화가 피었다. 1월 중순에 눈 속에서 봉우리가 맺혔고 이제 활짝 피었다.
매화는 잎이 없는 마른 가지로 꽃을 피운다. 나무가 몸속의 꽃을 밖으로 밀어내서 꽃은 뿜어져 나오듯이 피어난다. 매화는 피어서 군집을 이룬다. 꽃핀 매화숲은 구름처럼 보인다. 이 꽃구름은 그 경계선이 흔들리는 봄이 대기 속에서 풀어져 있다. 그래서 매화의 구름은 홍곤하고 몽롱하다. 이것은 신기루다. 매화는 질 때 꽃송이가 떨어지지 않고 꽃잎 한 개 한 개가 낱낱이 바람에 날려 산화한다. 가지에서 떨어져서 땅에 닿는 동안, 바람에 흩날리는 그 잠시 동안이 매화의 절정이고 매화의 죽음은 풍장이다. 백꽃과 복사꽃과 벚꽃이 다 이와 같다. 서남사 뒷산에는 산수유가 피었다. 산수유는 다만 어른거리는 꽃이 그림자로 피어난다. 그러나 이 그림자 속에는 빛이 가득하다. 빛은 이 그림자 속에 오글오글 모여서 들끓는다. 산수유는 존재로서의 중량감이 전혀 없다. 꽃송이는 보이지 않고 꽃의 어렴풋한 기운만 파스텔처럼 사냐에 번져 있다. 산수유가 언제 지는 것인지는 눈치채기 어렵다. 그 그림자 같은 꽃은 다른 모든 꽃들이 피어나기 전에 노을이 쓰러지듯이 문득 종적을 감춘다. 그 꽃이 쓰러지는 모습은 나무가 지우개로 저 자신을 지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산수유는 꽃이 아니라 나무가 꾸는 꿈처럼 보인다. 산수유가 사라지면 목련이 핀다. 목련은 등불을 켜듯이 피어난다. 꽃잎을 아직 오므리고 있을 때가 목련의 절정이다. 목련은 자의식에 가득 차 있다. 그 꽃은 존재의 중량감을 과시하면서 한사코 하늘을 향해 봉우리를 치켜 올린다. 꽃이 질 때 목련은 세상의 꽃 중에서 가장 남루하고 가장 참혹하다. 누렇게 말라 비틀어진 꽃잎은 누더기가 되어 나뭇가지에서 너덜거리다가 바람에 날려 땅바닥에 떨어진다. 목련꽃은 냉큼 죽지 않고 한꺼번에 통째로 툭 떨어지지도 않는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꽃잎 조각들은 저마다의 생로병사를 끝까지 치러낸다. 목련꽃의 죽음은 느리고도 무겁다. 천천히 진행되는 말기암 환자처럼 그 꽃은 죽음이 요구하는 모든 고통을 다 바치고 나서야 비로소 떨어진다. 펄썩 소리를 내면서 무겁게 떨어진다. 그 무거운 소리로 목련은 살아있는 동안의 중량감을 마감한다. 봄의 꽃들은 바람이 데려가거나 흙이 데려간다. 가벼운 꽃은 가볍게 죽고 무거운 꽃은 무겁게 죽는데 목련이 지고 나면 봄은 다 간 것이다. 향이란 맞바다의 동백꽃은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봄빛 부서지는 먼 바다를 쳐다본다. 바닷가에 핀 매화 꽃잎은 바람에 날려서 눈처럼 바다로 떨어져 내린다. 매화 꽃잎 떨어지는 봄바다에는 나고 또 죽는 시간의 가루들이 수억만 개의 물비늘로 반짝이며 명멸을 거듭했다. 사람의 생명 속을 흐르는 시간의 풍경도 저러할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봄바다 위의 그 순결한 시간의 빛들은 사람의 손가락 사이를 다 빠져나가서 사람이 그것을 움켜쥘 수 없을 듯 싶었고 그 손댈 수 없는 시간의 바다 위에 꽃잎은 막무가내로 쏟아져 내렸다. 봄은 숨어있는 운명의 모습들을 가차없이 드러내 보이고 거기에 마음이 부대끼는 사람들은 봄빛 속에서 몸이 파리하게 마른다. 봄에 몸이 마르는 슬픔이 춘수다. 이거는 제가 읽어드린 건 프롤로그 뒤에 첫 장에 해당되는 단락이고요. 이 구절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겨울이 가면서 봄이 끝날 때까지의 이 꽃들의 여정을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서 처음에 이 글을 읽고 소름이 돋았거든요. 저는 이 동백의 피고진과 매화와 산수유와 그리고 목련의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를 읽고 나서 그 꽃들을 보면 이 책의 이 구절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봄에는 이 부분이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외우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원래 이건 계획이 없던 건데 지금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짧은 듯해서 이것도 같이 읽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한 단락을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먹는 내용이에요. 먹는 내용인데 일단 들어보세요. 봄나물을 먹으며 새로 돋아난 봄냉이를 엷은 된장에 끓인 국이 아침 밥상에 올랐다. 모시족의 몇 마리도 국 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공원을 몇 바퀴 돌고 오니까 현관문을 열 때 집안의 국 냄새가 자욱했다. 냄새만으로도 냉이국이라는 걸 알아맞혔다. 아내는 기뻐했다. 국 한 모금이 몸과 마음속에 새로운 천지를 열어주었다. 기쁨과 눈물이 없이는 넘길 수가 없는 국물이었다. 국물 속에 눈물이 섞여있는 맛이었다. 겨울 동안의 추위와 노동과 폭음으로 꼬였던 창자가 기지개를 켰다. 몸속으로 봄의 흙냄새가 자욱이 퍼지고 혈관을 따라가면서 마음이 응달해도 봄풀이 돋는 것 같았다. 된장의 친화력은 크고도 깊다. 된장의 친화력은 이중적이다. 된장은 국 속의 다른 재료들과 잘 사귀고 그 사귐의 결과로 인간의 안쪽으로 스민다. 이 친화의 과정은 비논리적이어서 분석되지 않는다. 된장과 인간은 치정관계에 있다. 냉이 된장국을 먹을 때 된장 국물과 냉이 건더기와 인간은 삼각 치정관계이다. 이 삼각은 어느 한쪽이 다른 두 쪽을 끌어안는 구도의 치정이다. 그러므로 이 치정은 평화롭다. 냄비 속에서 끓여지는 동안 냉이는 된장의 흡인력의 자장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또 거기에 저항했던 모양이다. 냉이의 저항 흔적은 냉이 속에 깊이 숨어있던 봄의 흙냄새, 황토 속으로 스미는 햇빛의 냄새, 싹 터오르는 풋것의 비린내를 된장 국물 속으로 모두 풀어내놓는 평화를 이루고 있다. 이 평화 속에는 산 것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힘이 들어있다. 하나의 완연한 세계를 갖는 국물이란 흔치 않다. 된장은 냉이의 비밀을 국물 속으로 끌어내면서 냉이를 냉이로서 온전하게 남겨둔다. 냉이 건더기를 건져서 씹어보면 그 뿌리에는 봄 땅이 부풀어 오르는 힘과 흙냄새를 빨아들이던 가는 실뿌리의 강인함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이파리에는 봄이 햇살과 더불어 놀던 어린 엽록소의 기쁨이 살아있다. 지난 겨울은 너나 없이 춥고 힘들었다.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 및 밤섬에서 겨울을 난 철새들의 제1지는 지난 3월 18일 아침 7시께 철수했다. 새들은 도시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미명을 기해서 한강 하류인 행주산성 아래 갈대밭으로 두어 마리씩 집결했고 거기서부터는 수십 개의 비행 편대를 이루며 강화 쪽으로 날아갔다. 사람은 새처럼 옮겨다니며 살 수가 없으므로 이 기진맥진한 강가에서 또 봄을 맞는다. 살아갈수록 풀리고 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은 점점 더 고단하고 쓸쓸해진다. 늙은 말이 무거운 짐을 싣고 내 발로 서지 못하고 무릎걸음으로 엉기는 것 같다. 겨우 그러나 기어코 봄은 오는데 그 봄에도 손잡이 떨어진 냄비 속에서 한 움큼의 냉이와 된장은 이 기적의 국물을 빚어낸다. 사람도 봄나물처럼 엽록소를 피부에 지니고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냉이 된장국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슬퍼했다. 아내를 위로한다고 꺼낸 말이 또 이 지경이 되었다. 달래는 냉이와 한 짝을 이루면서도 냉이의 반대쪽에 있다. 똑같이 메마르고 거친 땅에 태어났으나 냉이는 그 고난으로부터 평화와 덕성을 빨아들이고 달래는 시련의 엑기스만 모아서 독하고 뾰족한 창끝을 만들어낸다.
달래는 기름진 땅에서는 살지 않는다. 달래의 구구는 커질 수가 없다. 달래는 그 작고 흰 구슬 안에 한 생애의 고난과 또 거기에 맞서던 힘을 영롱한 사리처럼 간직하는데 그 맛은 너무 독해서 많이 먹을 수가 없다. 달래는 인간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것 같다. 달래와 냉이는 그렇고 쑥 된장국은 또 어떤가? 쑥은 그야말로 겨우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여리고 애달프다. 이 여린 것들이 언 땅을 뚫고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엽록소를 내민다. 쑥은 낯선 시간에 최전선을 이끌어간다. 쑥들은 보이지 않게 겨우 존재함으로써 이 강고한 시간과 세월의 틈새를 비집고 나올 수가 있는 모양이다. 그것들에게는 이 세상 먹이 피라미드 맨 밑바닥에 슬픔과 평화가 있다. 된장 국물 속에서 끓여질 때 쑥은 냉이보다 훨씬 더 많이 된장 쪽으로 끌려간다. 국물 속의 쑥 건더기는 다만 몇 오라기의 앙상한 섬유질만으로 남는다. 쑥이 국물에게 바친 내용물은 거의 전부가 냄새이다. 그 국물은 쓰고 또 아리다. 먹이 피라미드 맨 밑바닥의 아린 냄새가 된장의 비논리성 속에 퍼져 있다. 그 냄새는 향기가 아니라 고통이나 비애에 가깝다. 쑥 된장국의 동물성 짝은 아마도 제첩국이 될 것이다. 제첩은 콩알만한 크기의 민물조개다. 섬진강 아랫마을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 그 국물의 색깔은 봄날의 아침 안개와 같고 그 맛은 동물성 먹이 피라미드 맨 밑바닥의 맛이다. 차마 안쓰러운 이 국물은 그 안쓰러움으로 사람의 마음을 데워준다. 쑥 된장국이 제첩국과 다른 점은 동물성의 그 몽롱한 비린내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쑥 된장국의 냄새는 그것을 먹는 인간에게 괜찮다, 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침내 돌아가야 할 곳의 정갈함을 일깨우기도 한다. 그 풀이 비애로서 인간의 비애를 헐겁게 한다. 미나리는 전혀 종자와 근본이 다르다. 겨울 강가의 얼음 갈라진 틈으로 이 새파란 것들은 솟아오른다. 미나리에는 출신지의 음영이 드리워져 있지 않다. 미나리에는 지나간 시간의 찌꺼기가 묻어있지 않다. 미나리에는 그늘이 없다. 미나리는 발랄하고 선명하다. 미나리의 맛은 경험되지 않은 새로운 시간의 맛이다. 맛의 질감으로 분류한다면 미나리는 톳나물이나 두릅나물에 가깝다. 그러므로 미나리는 된장의 비논리성과 친화하기 어렵고 오히려 고추장의 선명성과 잘 어울린다. 봄 미나리를 고추장에 찍어서 날로 먹으면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과 전혀 다른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새로운 날들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안다. 새들이 떠난 강가에서 우리는 산다. 아내를 따라 시장에 가보니 바다를 남에게 내준 뒤로 생선값이 무섭게 올랐고 지천으로 널린 봄나물은 싸다. 이거를 읽으면 냉이 된장국 너무 먹고 싶어져요. 저 냉이, 달래, 쑥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잘 없잖아요. 물론 마트 가면 있지만 맛이 달라요. 향이 다르다 그래야 되나? 가끔 저는 부모님이 지방에 사시는데 거기 마당이나 아니면 근처 어디 가셨다가 냉이랑 쑥 같은 거를 뜯어서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것과 그냥 흩어져서 그 땅의 기운으로 자란 것들과는 다른가 봐요. 그래서 몇 번 사 먹어 봤는데 그 맛이 아니라서 사 먹는 거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가끔씩 생각이 나는 맛이죠. 냉이 된장국, 달래장 만들어 갖고 김에다가 싸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저 약간 할머니 입맛이라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잠겨서 듣기 거북하셨을까봐 좀 걱정인데 그러네요. 지금 딱 읽어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좋으셨길 바래요. 괜찮았나요? 발음이 좀 중간에 꼬여서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다음부터는 좀 제가 읽고 기분이 좋았던 책의 부분이나 아니면 뭐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이 나면 그런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계속하고, 아니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건 필드 스웨터예요. 필드 스웨터. 이게 보이시나요? 곡식이 이렇게 알알이 있어요. 이게 되게 뜨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곡식을 수확한다고 도안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곡식들을 수확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스웨터예요. 약간 이게 원작은 이 넥 부분을 이렇게 길게 헛겹으로 뜨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조금 나이 들어 보여서 그냥 여기를 짧게 해서 겹단으로 뜨는 걸로 바꿨고요. 다른 색으로 조금 더 화사하게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헬로망고 스튜디오의 얼루어, 헬로망고 스튜디오의 얼루어 모카인가? 그걸로 뜬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편물이 가벼우면서 따뜻하고 기모감도 되게 좋고 따가움도 전혀 없고 이 도안이랑도 잘 맞고 지금 제가 이너를 안 입은 상태인데도 하나도 따갑지 않아요. 되게 부들부들하고, 겉에 있는 건 뜬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가 산 거고요. 지금 제가 감기 때문에 너무 추워갖고 원래 이것만 입고 찍으려다가 너무 추워서 급하게 걸쳤습니다. 오늘 처음 이거를 해본 건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뭐 안 좋아하시면 이제 안 찍으면 되죠 뭐. 저는 가끔 이런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뜨개를 하면서 책을 보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아무튼 봄이 되면 읽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가볍고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 책으로 생각해둔 게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걸로 혹시 여러분이 좋다고 하신다면 한 편 더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봄인데 환절기라 감기가 많이 유행인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뜨개 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